감정학교 11강 들어갑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안에 세 개의 자아가 있다 그랬었어요. 정신분석에서는 초자라고 하고 자아 그리고 이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를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니까. 교리분석에서는 부모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자라고 해요. 초자가 하는 역할은 우리 개인적인 나의 욕망 말고 사회적인 욕망이나 사회적인 규율 그것들을 강화시켜서 우리 안에 갖고 들어오는 역할을 초자하 혹은 부모자가 하는 거예요. 부모자라고 붙인 이유는 진짜로 부모라서가 아니라 주로 이 초자를 들어오게 우리 자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드는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욕구, 내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이드라고 합니다. 주로 아이 때는 그 이드가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아이 때 갖고 있었던 나의 성격이라고 해서 아이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모자와 아이자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즉 초자와 이드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죠.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연합이에요. 질서, 조율 이런 게 대체로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사회가 가장 많이 원하는 거는 질서와 조율이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 본연의 그 욕구가 질서를 깰 때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욕구는 부딪히죠. 그래서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자와 이드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부모자와 아이자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가장 많이 싸우는 겁니다. 그걸 조율해주는 역할이 자아예요. 근데 그 역할이 어른이 돼서야 완성이 된다고 해서 그 자아가 이걸 어른자라고 교리분석에서는 불러요. 여기까지가 뭐 기본적인 정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 셋 중에서 서로 강화가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만약에 초자, 그러니까 부모자가 강화되면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초자가 강화됐다. 그러면 현실적이 되겠죠. 그렇죠. 원칙적이고 규범적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사회생활을 잘하겠죠. 네. 만약에 이드가 강화가 됐다. 자유로운 자유로운 행복한 예술가? 자유로운 영혼이 되겠죠. 자아가 강화가 됐다. 두 개 다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욕구가 이득 쪽에 있으면,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실현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예술을 실현하고 싶다거나 이러면 그걸 하겠죠. 근데 내 욕구가 사회적 성취에 있다라고 한다면 초자아를 더 활용해서 그쪽으로 나가겠죠. 자아가 개발이 된 사람들은 이 양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다는 거는, 즉 어른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분석해서 나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아는 없다고 봐도 돼요. 이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는 초자와 이드만 있는 거예요. 그럼 자아는 이 두 가지를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이에요. 원래 이건 비어있어요. 공백인 건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게 자아예요. 물론 강화가 될 수는 있어요. 초자아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이드가 더 강화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냥 이 세 개의 자아 중에 어떤 한 자아가 강화되는 개념 말고 한 자아가 다른 이 초자아가 자아를 침범해서 자아가 초자아의 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아가 이드의 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오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염은 그래프를 좀 달리해서 이렇게 그려요. 이게 이제 자아예요. 이게 자아인데 이게 초자아예요.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아,
자고요. 이게 초자인데 오염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오염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아는 결국은 판단력이잖아요. 언제 내가 초자를 사용할지, 언제 내가 이드를 사용할지를 정확하게 아는 능력이죠. 그러면 내 이드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초자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분석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현상을 오염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주로 초자들은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부모자가 침입해 들어왔을 때는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해야 성공하지 라는 말을 아주 자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게 오염이 됐어요. 보통의 자아가 강하면 공부해야 성공하지를 비판할 수 있어요. 공부해야 성공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공부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꼭 성공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혹은 성공이 뭔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아적인 능력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똑똑한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로 나를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나를 잘 아는 능력인 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공부해야 성공하지라는 말을 계속 들어서 이게 어느 부분에서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명제로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오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공부해야지 성공하지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왜 공부 못하면 성공 못해?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 안 하면 성공 못하지. 이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명제로 딱 들어와 있는 거죠. 부모님이 계속 얘기했던 어떤 것들이. 이런 게 이제 오염이라고 불러요. 부모로부터 오염된 거죠. 꼭 부모님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누군가에 대한 가르침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그게 절대적 진리가 된 거예요. 따지거나 엎을 수 없어요. 그런 게 초자 혹은 부모자로부터 오염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이긴 한데 가족을 위해서 난 죽을 수도 있어.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가족을 위한 희생은 당연한 거야. 가족을 위한 희생은 절대적인 거야. 이거는 사라질 수 없는 진리야. 그런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절대 진리 중에 하나죠. 뭐 한번 반박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닐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가족을 위한 희생이 절대 진리화가 고스란히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와 있으면 신청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반박을 해보시죠.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 진리가 아닐 수가 있나요? 유사고에서는 거의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쵸. 그게 이제 초자아가 강화돼서 초자아에 오염되어 계신 거예요. 너무 오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오염이 많이 되는 이런 거죠. 부분에서는 진짜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족이나 부모 뭐 이런 문제에서는 그죠? 유럽은 안 그렇단 말이야? 네, 유럽은 안 그렇죠. 여기서 헤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희생이 뭐예요? 뭐 그것도 정의 내리기 나름인 거겠죠. 죽음이잖아요. 네. 이건 심청이를 예를 들어서 한 거고요. 희생이 좀 더 낮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좀 낮은 거. 이거를 분화라 그래요. 아, 이래요? 그러니까 분화가 뭐냐면 내가 나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개체로 서서 부모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자녀와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분화 작업이 있어야 자아가 강화되고 내가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인들이 분화 작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고 부모의 욕구가 내 욕구가 돼요. 자녀의 감정이 부모의 감정이 되고 자녀의 욕구가 내 욕구가 돼요. 그게 엉켜 있어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절대 진리인 거죠. 그럼 모든 판단의 영역에 그게 개입이 돼요. 모든 판단의 영역에. 모든 판단의 영역에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게 그냥 전제로 들어가서 다른 어떤 나의 성취를, 나의 욕구를 실현하려고 해도
가정의 희생이라고 하는 명제가 딱 들어오면 그냥 따지고 뭐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내 욕구는 실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초자의 오염인 겁니다. 오염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구가 초자로부터 오염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 욕구는 다 이제 절제되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이제 초자의 오염이 이해가 좀 되셨죠? 누구나 초자의 오염은 특히 한국인들은 돼 있어요. 이게 분화가 돼야 건강해요. 자, 그럼 반대로 이드의 오염이 있어요. 이드의 오염이 이게 이드면 이드의 오염이 있어요. 막 이렇게 오염 잘못 끼웠어요 뚜껑을. 이렇게 오염이 돼요. 이드는 그럼 어떻게 오염이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게 절대 진리예요. 이거는 초자의 오염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구성체나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도 초자의 오염이에요.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이게 다 오염이에요. 어른한테 존댓말을 써야지. 이것도 일종의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게 되는 거. 다 그냥 다른 모든 생각들, 나의 판단들 위에 서 있는 거. 이런 게 다 오염. 근데 그런 그런 부모자의 영향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를테면 이제 외국인이 반말을 쓰는데 너 왜 반말 써? 그럼 그 외국인이 왜 뭐가 문제야? 이랬어요.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오면 싸우잖아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존댓말이라고 하는 개념, 초자에 대한 오염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거죠. 다른 가정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어떤 부분을 내가 내 부모로부터는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갖고 있는 오염된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오염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초자로부터 오염이 돼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그 오염된 부분을 내가 분화시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런 게 서로의 교류를 방해하고 오히려 내 욕구를 억누르고 내 생각은 논리적인 구성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는 논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무조건적인 거거든요. 이유가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들로부터의 오염도 굉장히 강력해요. 나는 꼭 해야 되는 거,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단 거를 먹으면 머리가 아파. 이거가 오염이에요. 그냥 내 내 어떤 욕구를 무조건 성취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반드시 성취를 해야 돼요. 그 성취가 안 되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이제 건강하게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완전히 자기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뭐 이를테면 예쁜 가방을 보면 안 사고 지나갈 수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이드의 오염인 거죠. 그래서 저 가방은 한번 딱 꽂힌 가방은 무슨 수를 써서도 사야 돼요. 한 달 월급 막 열심히 모아서도 사야 돼요. 이제 이런 게 이드의 오염입니다. 이드의 오염. 그죠? 한번 꽂히면 납치범 그게 된 건가? 그러니까 논리적인 생각이나 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정 없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내 생각의 구조 속에 조건이나 이유 없이 딱 틀어박혀서 거기에는 무조건 반응해야 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 게 오염인 거죠. 뭐 욕구와 관련돼서 이드의 오염 중에는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초자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드의 오염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제 앞에서 화를 내면 좀 약간 하얘져요.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것들도 오염이에요. 내 욕구가 억압당한 상황에서 내가 아이 시절에
어린 나가 나오는 거죠. 내가 어릴 때 했던 나의 근데 그게 나. 행동들. 주로 어릴 때 욕구가 다스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욕구가 다스려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이드인데 그때 내가 했던 행동들이 어른이 된 나한테서도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런 거를 요즘에는 좀 유명한 단어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 내면아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 게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무조건 화를 냈어요. 그럼 화나는 사람 앞에 가면 그냥 난 아무것도 못하거나 오히려 어떤 경우는 화나는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싸웠어요. 그러면 이것도 오염인 거예요. 상대방이 화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사람이 화냈으면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것도 어린 시절의 이드와 욕구와 관련된 나의 오염인 거예요. 그래서 초자로부터의 오염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드로부터의 오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여러 인생 각본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각본 분석, 뭐 대화 분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오염들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이런 훈련들은 그래서 내 욕구를 어떻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내 욕구와 타자의 욕구 사이에 어떻게 정확하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도 더 배워나갈 건데 그래서 오염도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오염은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다룰 수 없는 문제 물론 다룰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룰 수 없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되는 수준의 오염을 넘어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제라는 게 정신분석에선 이걸 폐제라 그러고 교리분석에선 배제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를테면 부모자아가 아예 없는 거예요. 부모자아가 아예 없어요. 아, 그래도 밑에부터 해도 돼. 2번부터. 네, 부모자아가 많이 없는 거. 이거부터 하죠. 예. 부모자아가 아예 없어요. 부모자아가 아예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부모가 없어. 초자아가 없어요. 나를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게 없어. 그럼 어쨌든 뭐 나만의 세상이 네, 있죠.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인데 뭔가 기본적으로 난 인식해야 될 폭력과 거를 폭력적이 될 것 같아. 폭력적이 된다. 무력을 쓸 것 같아. 부모자아가 없으면 아무 규제가 없잖아. 규제가 없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하고 네네. 싶은 대로 막. 뭐 질서, 원칙 뭐 이런 게 그런 게 없는 없어. 상태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폭력적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그거예요. 거예요. 예.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에 결부시키기는 어려운데 질서가 없죠. 질서, 원칙, 도덕, 예. 뭐 규범 도덕성이 이런 게 떨어지겠죠. 없는 것 같은데. 부모자아가 아예 없으니까 부모자아가 뭐 부모자아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도덕성이 결여된다 정도인데 부모자아가 아예 없으면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 적응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규칙이나 규율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상상 속에 잘 빠집니다.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만의 세상을 그려요. 그래서 부모자아가 아예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해요.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상상을 한 거예요, 얘는. 근데 그게 정말 세상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떤 병인지 좀 이런 병명이 있죠. 이게 아주 강하게 강화됐을 때 이게 조현병의 한 증상인 거예요. 조현병자들한테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는 게 진짜 아버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 사회적인 욕구에 대한 소개,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타자와 어떻게 교류하고 타자의 생각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연습, 이게 초반에 다 부모들을 통해서 되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고 혼자서 그냥 늑대의 아이처럼 그렇게 혼자 생존을 해온 거죠. 이런 경우가 조현병으로, 물론 이제 조현병이 선천적으로 그 유전적인 영향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사회로 연결시켜주는 연결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조현병으로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부모자가 폐제되어 있는 경우가 무조건 다 조현병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부모자아가 폐쇄되어 있는 경우죠. 현실 속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환상과 자기만의 질서를,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종종 이런 사람들이 천재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세상을 자기가 구축해야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세상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완벽한 자기의 세상을 구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해지겠죠. 오히려 바보 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천재성을 종종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사회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사회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유능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자아가 폐쇄된 사람들은 무능하다는 평가를 더 많이 받아요. 근데 곰곰이 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 천재적인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자존감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은 경우도 있죠. 물론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도 무수하게 많고요. 만나기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지는 않아요. 부모자아가 폐쇄되어 있는 경우는.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모자아가 폐쇄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이런 경우는 서구 사회나 전쟁 당시 혹은 중국 같은 데는 그냥 아이가 그냥 버려지기도 하잖아요. 갇혀 지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발견하기 힘든 모습. 반대로 아이자아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어요. 욕구가 없는 거죠. 아이자아가 폐쇄되어 있는 사람들은 욕구가 계속 눌린 거예요. 내 욕구를 발현시킬 수 있는 통로가 어릴 때부터 전혀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이자아가 폐쇄돼요. 이런 사람들은 욕구나 감정을 자각하기도 힘들어요. 난 욕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뭘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리고 내 감정을 잘 모르겠어.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걸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경우죠. 눈치를 보지는 않아요. 아이자아가 폐쇄됐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도 아이자아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그 5개 그래프 중에 마지막 그래프가 수능 그래프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아이자아인데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부모가 있어서 아이로서 존재해야 갖게 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아이자아가 폐쇄된 사람들은 눈치를 보진 않아요. 아이자아가 없으니까. 근데 상황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논리적이기 때문에. 아이자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 능력이 어디로 가냐면 어른자아로 가요. 그러면 상황 파악을 잘하죠. 상황 파악을 잘해서 상황 처리들을 잘해 나갑니다. 그런 거지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자아가 폐쇄됐는데도, 그러니까 부모자아가 폐쇄된 사람들은 사회생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아이자아가 폐쇄된 사람들은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아이자아가 폐쇄된 경우죠. 좀 구분이 되나요? 네. 그래서 적응 잘하네. 그래서 굉장히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보이는데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 파악을 하는 거고 자기의 논리성,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적응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체로 아이자아가 폐쇄된 경우들은 욕구와 감정을 막 발현시키지 않기 때문에 차가워 보이죠. 굉장히 냉철해 보이고. 근데 스스로는 만족감이나 충족감은 없어요. 부모자아가 폐쇄된 사람들이 불행할까요? 아이자아가 폐쇄된 사람들이 불행할까요? 자기 스스로는 아이자아가 폐쇄된 경우가 더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부모가 아주 강압적이었거나 부모의 요구만을 계속 주장하고 아이의 요구를 다 무시했거나, 그러면 혹은 어린 시절에 폭행이 많았거나 부모로부터, 이런 경우에 주로 아이자아 폐쇄를 많이 경험을 한다고 해요. 어른자아 폐쇄가 있어요. 이게 자아 폐쇄인 거죠. 이 어른자아 폐쇄는 이 중에서 어른자아 폐쇄는 이제 여기 지금 여기는 오염된 거잖아요. 여기 오염된 거잖아요. 오염이 아니라 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조절하는 능력이 없고 그냥 나는 초자아와 이드만 갖고 부모자아와 아이자아만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기 스스로 뭘 결정할 수 없어요. 부모자아가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자아가 있어서 결정하잖아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결정을 의탁해요, 늘.
그러니까 어른자,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른자가 없다는 거는. 어른자가 폐지됐다는 건 아직 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에게 부모 역할을 해주는 어떤 존재, 내가 결정을 못해서 나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늘 필요해요. 마마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로 어른자가 폐지된 경우들이죠. 그리고 결정을 하도록 요청하면 그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결정을 못하죠. 반드시 이걸 대신 결정해 줄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내가 어른자가 없나? 아니야, 없는 건 아니고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 사람은. 그쵸. 이제 이거는 폐제의 경우고 오염은 있겠죠. 예, 조금씩. 오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는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오염은 있죠. 오염이 많이 됐냐 적게 됐냐의 차이고, 정말 건강한 경우는 오염이 없이 서로 다 분화가 잘 돼 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아예 폐제된 경우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를 결정해줄 어른들이 필요하고, 나를 결정해줄, 내 인생에서 내 문제를 결정해줄 부모에 해당되는 대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아가 없으면, 어른 자아가 없으면 그 다음엔 이거를 감당해줄 어떤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감당해줄, 이 초자를 감당해줄 어떤 어른이 없어요. 그러면 일로 가는 거예요. 이젠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예의 바르고 정말 이렇게 사회 적응을 잘하고 일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져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욕하고 막 다 뒤집어 엎고, 여기서 잘 지내다가 어른이 없어졌어요. 이제 결정을 맡겨줄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졌어요. 나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한테 지도해주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럼 그런 분을 더 찾아다니든지 아니면 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저는 되게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에 특히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구조로 아이를 키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초자 속에 있는, 이 초자로만 계속 살아가는 게 강박이거든요. 이대로만 계속 살아가는 게 이제 히스테리예요. 근데 초자 속에 계속 있다가 이거를 감당해주는 어른이 없어지니까 일로 가는 거죠. 아예 가서 전혀 반대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이제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나 자립심을 길러줘야, 자존감이 있어야 자기가 스스로 쓰고 자아가 완성이 돼요. 근데 자존감도 자립심도 없이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게끔 해준 거예요. 모든 선택을 부모가 다 해줬고 얘가 선택하는 것들은 잘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른자,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자라던 애들, 모범생으로 자라난 애들이 대체로 더 이래요. 오히려 아주 모범생으로 잘해서 부모가 다 칭찬해주고 부모가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범생으로 자라났는데 자기의 욕구를 판단을 해서 논리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실현시키는 능력도 없고, 부모의 욕구였지 내 욕구가 아닌 채로 삶을 살아왔고, 모든 것이 부모의 감정과 부모의 욕구에 기대서 살아갔고, 이러면 자아는 형성되기 어렵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욕구나 감정을 자각할 수 없어요. 자각할 수 없고, 이걸 누군가가 대신 분석을 해줘야 돼요. 내 욕구를 눈치를 못 채요. 내가 뭘 하고 싶지? 나는 영화 볼 때 신나. 나는 여행 갈 때 신나. 난 노래방 갈 때 신나. 뭐 이런 욕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누군가가 시간을 자기가 구성할 줄 모르고 누군가가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어른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막 무작위로 욕구가 막 분출되는 거예요. 자기가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막 분출돼 나가는 거죠. 네, 오늘은 이 정도 하는데, 오늘 좀 너무 암울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앞으로는 이런 오염이나 배제를 전제로,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그 5개의 자아들을 전제로 타자들과 어떻게 교류를 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더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